자, 교재 248쪽입니다. 제가 복장이 바뀌었죠? 부득이하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첫 시간만 따로 찍고 지금 3시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 수업이 못 나가서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럼 248쪽에 금지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그 법제 33조가 지금 실려 있는데요.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사 등은, 등이란 말이 동그라미예요. 등은 다음 각호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래서 중개업 종사 전체는 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9가지 금지 행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을 보시죠.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그게 2항이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든지의 밑줄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이것도 밑줄이고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야 된다.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야 된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럼 금지행위 기본 규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지금 금지행위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33조 1항과 2항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33조 1항과 2항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인사 등의 금지행위를 뒀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 기억나시죠?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인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우린 통칭하여 개업공사 등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중개업 종사 전체는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33조 제1항은 일반인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돼요. 그래서 중개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33조 제2항이거든요. 33조 제2항은 개업공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 등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금지 행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주 타겟이니까 정확하게 금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개공 등의 금지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업공사 등의 금지 행위인데 지금 교재 249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죠? 자, 첫 번째 금지 행위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게 첫 번째 금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거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중개대상 물이죠.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업이란 말은 우리가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할 때 공부한 바가 있죠.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이 있는 행위라면 이게 업이 된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것은 절대 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고 사고 팔고를 영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매매업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다니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어요. 중개를 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을 허용을 해놓게 되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고 가격을 상승을 부추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은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매매업은. 자, 그래서 매매업 첫 번째 금지행위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때 이제 매자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제 두음자 따르는 방식으로 암기표가 나가죠. 그래서 이제 암기표 나가는데 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암기표를 지금 받아보실 텐데 출력해갖고 이제 보실 텐데요. 이 암기표는요, 이해의 바탕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솔직히 더 중요하고요. 암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고 그걸 드립다 암기한다고 지금 하면은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암기도 잘 안 돼요. 기억도 오래 안 가고.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암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죠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금지 행위가 지금 매매업이었습니다. 그럼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임대업도 금지되는 행위냐? 이 문제가 아닌데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업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금지 행위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금지행위는 이제 조문만 충실히 해두시는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업자죠 이거.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밑줄은 알면서 밑줄 그어놓고요. 다음에 중개를 의뢰받거나 밑줄 긋고요. 그다음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한다. 명의를 이용해 밑줄이에요.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다는 얘기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알면서 중개대상물을 소개받는 거예요. 개공 등이. 그래서 소개를 받는데 이 과정에 무등록업자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업무 활동을 도와주지 말란 뜻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임금 금지행위예요.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으면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바로 금지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에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명의 이용행위는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계약서를 써서 주게 됐네요. 그럼 무등록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여기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죠. 이거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빌려주면 이게 명의 이용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등록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의 이용행위인데 이거는 무등록업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 금지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무등록업자들은 자금력도 풍부하고 이렇게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등록업자 거래했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사정없이 내밀어야죠. 이거를.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조문을 충실히 이해해 두시고요. 이것은 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할 때 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금지행위까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는 이제 교재 지금 250쪽 가고 있죠.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하는 행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여기에 밑줄이에요. 그리고 보수할 때 수에 동그라미예요. 수. 그러면 보수 초과 행위로 제목을 붙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명목에 불문하고 우리 중개보수 한도를 공부한 적 있죠. 그럼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서 이걸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는 게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더 받는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고요.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어요. 백화점 상품권 받았다, 보석을 받았다, 자동차를 받았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보수 외에 더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더 받게 되면요 1년 이하 적든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킬레스건입니다. 절대 실무적으로 보수는 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데 손님이 준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치면 그래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례 증여 명목에 불문하고 보수를 더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하는데, 자,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예요. 그럼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그죠? 컨설팅도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죠. 그럼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이나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럼 이거 보수 초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 적용이 없으니까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당좌수표 사건을 기억하는데, 이 당좌수표 사건, 이거 가계수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열해갖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가계수표.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를 하고요. 중개보수로 당좌수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당좌수표가 이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어요. 좋다고 받았거든요. 근데 당좌수표를 받았으니까 이걸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은행에 교환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그럼 부도 처리됐다는 얘기는 지급정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개공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서 개공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실질적으로 부도 처리됐으니까 받은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 초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개국이 주장하기를 의뢰인은 나한테 실제로 지급한 금액도 없으니까 의뢰인한테는 손해도 없었지 않느냐. 금지행위라는 게 의뢰인에게 손해가 있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우리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다. 이 당좌 수표가 처음서부터 부도난 수표로서 받았다면 이건 휴지조각 받은 거니까 부초과가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이거는 받을 당시에 이미 보수 초과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후일 이것이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의뢰인에게 반환되어도 이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건 보수 초과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 입든 안 입든 그거와는 금지행위 성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좌 수표 어쩌고 저쩌고 부도 처리되었다. 반환했다. 그래도 초과수수에 해당됐다는 얘기죠. 보초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 주시고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 사건에서. 그래서 이 점도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개공은 정말 운이 없는 거죠. 뒤로 넘어도 이제 코가 깨진다는 말이 이 말 같은데 한 푼도 못 받고 보수초과로만 처벌된 거예요. 한 푼도 못 받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보수초과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 금지행위 관련 보수초과 관련 이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251쪽 교재 아주 판례들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거 보수초과했다는 얘기죠. 진하게 써 있는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분양대행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2번 판례는 첫 줄에 지금 분양대행이라고 써 있으니까 분양대행과 관련해 보수 받은 거 보수초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3번 판례가 바로 당좌수표 사건이었죠. 그래서 당좌수표 구웠다. 후일 부도 처리되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이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수 초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4번 판례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했던 분양권 매매 중개했을 때 분양가에게 프리미엄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사건에서 중개부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그랬죠. 이 판례가 여기 실려 있네요. 그래서 이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판결이 여기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판결이 그거죠. 권리금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것은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초과가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6번 판례가 그겁니다. 그 6번 판례는 이거 중개업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받을 것을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수 약속하는 애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초과수에 걸릴 일도 없고요.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었습니다.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다음에 이제 7번 판례는 원래 이제 중개사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금전채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역시 그 근저당권 이전뿐만 아니라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금전채권 자체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보수초과에 해당될 일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7번이 바로 그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게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뒤에 중개계약 파트에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참고해 두세요.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약 제도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거 안 물어보는데 그 중개업법 시에는 이 부분을 잘 물어봤었어요. 이 순가중개약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일본식 표현인데 순가중개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인데 이것을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나머지 차액은 모두 가져. 이게 순가중개약이에요.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한데 내가 예산이 5억이 있거든. 이 토지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5억을 지급할 테니까 이걸 4억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죠. 그럼 이게 차액 부분을 보수로 받는다는 형태라는 얘기죠.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게 보수 초과에 걸려서 금지행위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로 안 넘기면 절대 이건 금지행위가 될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가중개약 자체만으로는 이건 당연히 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상대적 금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론의 입장에 접근하면 이게 순가를 할 때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러나 당연히 금지되는 중개약은 아니에요. 상대적 금지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순가는 뭐 안 좋은 물건이라든가 이제 빨리 급히 팔아야 되는 물건들 이런 거 할 때 이제 순가를 가끔 하는데 토지 거래할 때도 순가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순가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수 초과 이 정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초과 숫자에 동그라미 치고 이제 넘어갑니다. 암기표에서 숫자는요 전부 다 보수예요. 보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기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251쪽 맨 밑에 있죠.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 사항에 밑줄 그으시고요. 거짓된 언행에 밑줄 그으시고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기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할 때 거자의 동그라미예요. 거자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냐? 거래상 중요 사항이래요. 그럼으로써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래상 중요 사항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이 주로 거래상 중요 사항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그럼 확인 설명 사항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게 되는데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할 거예요.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얘기인데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그러면 이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거짓된 언행으로 처벌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인 설명 사항 모두가 당연히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중개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되겠죠. 우리 최근에 판례가요. 이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에 있어서 가격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는데 가격을 속인 거예요. 이거 거짓된 언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요. 시세 있죠, 시세. 시세에 대하여 속인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사기로 처벌했어요. 다. 그래서 이 시세도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하는데 자,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걸 숨긴 거예요. 그리고 거래시켰어요. 그러면 거짓된 언행 맞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거짓된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적인 유형이죠.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전형적인 거짓된 언행이죠. 또 개발 제한으로 묶입니다. 거래가 한산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가 한산해지고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토지 사면 아주 고가로 다시 되팔아줄게. 전매해줄게. 라고 기망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이것의 유사 사례가 이거예요.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에 2배로 팔아줄게.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그럼 실제로 2배로 팔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2배로 팔아주면 그래도 이거 의뢰인의 판단을 지금 현재 그르치게 한 거예요. 현재. 실제로 2배로 팔아줘 버리면 그 점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감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2배로 팔아줬으니까 이제 봐줄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판단이 제대로 된 건가? 어쨌든 이것도 이제 유사 사례로서 1년 내 2배로 팔아줄게. 전부 다 금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짜고 개업공사 등이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고가로 팔아치우요. 고가로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매도인과 나눠 가졌어요. 거짓된 행위죠.
이거. 일반적으로 다소 비싼 값의 물건을 팔았다 하여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불법성은 매도인과 짜고 쳤다는 데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의 의뢰인이 손해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그럼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럼 거짓말하여 손해까지 입혔다. 그럼 이제 우리 금지행위를 벗어나서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적으로 거짓된 언행이 걸렸잖아요. 이건 다 사기로 갑니다. 사기는 훨씬 더 죄가 중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기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금지행위 있잖아요. 14가지거든요. 14가지 중에 1년짜리 4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매무수거입니다. 매매업, 무등록업자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된 언행. 요거만 1년이고 나머진 다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에 불금이에요. 그래서 두음자 따서 암기하는 이유가 형벌 때문에 암기하는 거예요. 두음자 따고. 그래서 매무수거로 암기합니다. 매물수거, 증직투시단 이렇게 할 거예요. 매물수거, 증직투시단.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년이었고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 금지행위는 이제 3년짜리 징역사유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금지행위로 가요. 그러면 교재 지금 5번째 금지행위는 252쪽에 있습니다. 양괄호 5번. 법문 읽어드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증서 등의 밑줄 그시고 증자의 동그라미예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의 밑줄이고요.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목을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중개가 뭔지 매매업의 문제는 알아요. 이제 아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럼 증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그거예요.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인데 이게 양도할선이 금지된 거예요. 거래가 금지되는 거죠. 그럼 이 증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시거든요. 주택법 시간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공부해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청약통장. 이게 청약통장이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즘 보기 힘든데 회사채인데요.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증서고 또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무허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 부르나요? 이런 것들을 딱지라고 부르죠. 딱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딱지를 거래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1순위 통장을 갑이 갖고 있는데 이 통장을 을한테 파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지 말라는 뜻이죠. 나아가 이러한 딱지를 사서 팔고 매매업을 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서 중개 매매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증서에 아파트 분양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분양권은 중산물이었죠? 그래서 이건 증서가 아니라고 했고요. 갑과 을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사고 팔았거든요. 상가 분양계약서. 이게 증서냐의 문제가 됐는데 이건 매매계약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상가 분양계약서는. 그래서 이거는 증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증서가 뭐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감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지라고 제가 그랬는데 딱지는 조개딱지가 있고 물딱지가 있죠. 물딱지는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예요. 조개딱지는요. 어민보상용지 있죠. 이게 바로 조개딱지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인천 송도에 이제 조개딱지 이게 있었죠.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증서 중개 매매업 이거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년짜리예요.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증서 중개 매매업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금지행위로 합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인데, 자, 교재 지금 그 253쪽으로 갑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항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로 돼 있죠. 그래서 직접 거래 밑줄, 쌍방 대리의 밑줄 그시고요. 직접 거래할 때 직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직접 거래부터 먼저 봅니다. 직접 거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개 대상, 중개 의뢰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죠. 중개 의뢰인이어야 돼요. 의뢰인이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의뢰인인 자와 중개 대상 물이에요. 중개 대상 물에 대하여 우리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의뢰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꼭 의뢰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개공 등이 해야 돼요. 그럼 거래라는 것은 매매뿐만 아니고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계약, 저당권계약 등등등 다 포함해요.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면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자동차 매매를 했다. 의뢰인과. 그럼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개공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아치웠다. 직접 거래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공이 임차했다.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는 횟수를 불문하고요. 유무상을 불문해요. 보수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그 다음에 실수요 목적, 이거 투자 목적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하고 의뢰인과 거래가 전면 차단돼 있어요. 불문하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지만 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거래한 거예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 수임인과의 거래는 이들의 법률적인 효과는 의뢰인에 귀속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과의 거래는 분명히 직접 거래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의뢰인은 대리인, 수임인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공이 이제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1층에 중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2, 3, 4층은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이 여기를 찾아왔네요. 사무실 세를 놓고자 해요. 마침 3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을 보여주고 A와 갑 사이에 사무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거? 직접 거래죠. 자신 소유의 사무실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자에게 임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직접 거래예요. 이거 피해 가야 되죠? 어떻게 피해 가느냐? 자, 옆집 B 있죠? 얼른 가서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B가 갑은 B의 의뢰인이 됐고 A도 B의 의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 결국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내가 매수한다. 내 부동산을 의뢰인한테 판다. 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세를 놓는다. 이러면 다른 개공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만 단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공들끼리도 서로 단골이 있죠. 요즘 있잖아요. 이거 3년에 3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세게 맞아요, 지금. 이거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한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 갑이 사무실 세를 얻으러 왔죠? 그럼 손님한테 브리핑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이 4명의로 돼 있다. 그러니까 손님하고 제가 직접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B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 해야 돼요. B가 갖고 있고 여기 가서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고 보수를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얘들. 보수 줘야 되는 얘기 꼭 해야 돼요. 그죠? 자기 물건이라고 안 준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수 줘야 된다고 꼭 얘기하고 B하고 미리 합의해 놔야 되죠. 반띵. 그죠? 그래서 미리 합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접 거래 이런 식으로 꼭 다른 개공의 도장을 이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이거 실무적으로 나중에 이거 B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직거래한 것처럼 처리하는데 나중에 이 계약이 문제되면요. 다치는 건 개공만 다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FM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직접 거래 요 정도 이제 개념을 꼭 잡아 주시고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그 판례가 아주 잘 실려 있네요. 그래서 판례가 교재에 아주 충실하게 실려 있는데
거기 그저 253쪽에 1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드렸듯이 중개의리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자와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직거래가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건 조금 이따 지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판례,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지만 대리인, 수임인과의 거래는 분명히 직접거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에서 말하는 의뢰인의 범위에는 의뢰인의 대리인, 수임인 포함입니다. 바로 3번 판례가 그 얘기였고, 자, 다음 4번 판례가 그거죠.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애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럼 이게 직접거래죠. 그럼 개공은 직접거래 금지균형에 저촉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건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처벌만 받을 뿐이라는 얘기죠.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2번 판례 잠깐 소개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그러면 개업공인사가요, 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배우자 명의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든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직접거래냐?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제 개공이 자신 소유의 물건을 직접 의뢰인에게 팔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임차했거나 세를 얻었거나 그러면 직접거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와 지금 상충되는 판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의뢰인이 전세를 내려온 거예요. 아파트 전세를 내려왔는데 급했죠 좀. 왜냐하면 나가는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빼줘야 되거든요.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업공사한테 와서 의뢰했는데 이 개공이 처였습니다. 처. 여성 대표님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마침 이 개공이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 의뢰인자와 아파트 전세 계약은 직접 거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할 당시에 분명히 배우자로 거래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명의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남편 명의로.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둘이 전세 계약을 하죠. 그리고 손님한테 이분이 남편이라는 걸 안 알렸어요. 일단 안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보수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 거래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이 점에 대하여 1심과 2심 판결 있죠. 1심, 2심에서는 모두 이건 직접거래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직접거래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1심과 2심,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이거 직접거래 판단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지금 왜 직접거래 판단했냐면요. 이건 그럴만했죠. 결국은 이 처와 남편은 가정 공동체다. 그죠? 근데 부부가 가정 공동체지. 그럼 부부가 다른 사람들 있어요? 따로 사는 사람들? 물론 이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같이 살지.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이 계약을 했지만 그 이익의 향유를 처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남편 명의로 계약했지만 이건 분명히 직접거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배우자 명의로 거래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의뢰인의 판행이 이런 것들은 직접거래 볼 여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는 그거예요. 이 개공이 남편 명의로 했을 때 또는 배우자 명의로 했을 때 이익을 향유하느냐 이게 이제 주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직접거래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그러면 그거네요. 친척 명의, 인척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파는 걸 중개했다. 그럼 이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중개보조원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았다. 이건 직접거래다. 그러니까 보조원도 금지행위하면 안 되죠. 소공도 하면 안 됩니다. 직접거래 중개업종사는 전면 다 금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보겠습니다. 쌍방대리 금지. 254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쌍방대리 양쪽을 다 대리했다는 얘기죠. 해서 쌍방을 대리하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는데 계약서를 쓰게 됐어요. 쓰게 됐는데 갑이 갑자기 이거 격리당했대요. 못 나오신대. 그래갖고 대리권 수여했어요. 을 역시 갑자기 내가 지방 출장 가게 돼서 못 나오게 됐다. 그래갖고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개업공사가 양쪽으로 대리권을 다 받았죠. 다 받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쌍방대리 아닙니까? 그럼 민법 시간에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됐잖아요. 우리는 동의 불문 금지행위예요. 동의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되시니까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방으로부터만 대리권 수여받아 을과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방 대리 많이 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민법 시간에 쌍방 대리하고 붙어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계약이 있었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 자기계약 금지. 그럼 자기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이 자기계약은 뭐냐?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그러니까 대리인이자 거래 상대방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이게.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갑이 우리 기업공사 A한테 이거 내 아파트다.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권까지 수여했어요. 대리권까지. 그럼 기업공사가 갑의 대리인이 됐잖아 지금. 그죠? 대리인이 됐는데 물건 보호하니까 싸고 좋아요. 그래갖고 사버린 거예요 지가. 그죠? 이게 자기계약이니까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한 거죠. 그럼 민법상으로 자기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됐죠.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됐습니다. 우리는 동의 불문 금지행위예요. 결국 자기계약은 어디에 걸렸어요? 직접거래에 걸렸죠? 직접거래 아닙니까? 결국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전면 다 금지입니다. 동의 받아도 이거는 불문 금지예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럼 7번째 금지행위로 가죠. 교재 254쪽입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자, 밑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밑줄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밑줄이에요. 이것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투기를 조장의 밑줄 긋고 투자의 동그라미예요. 투. 자, 그럼 이제 투기 주장으로 넘어왔는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네요.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거나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투기 주장에는.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는 거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등기 안 하고 병한테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행위자임을 인식하면서 이자가 거래하는 걸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기를 5억에 매수했는데 팔기는 4억 8천에 팔았어요. 오히려 2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럼 이자가 전매 차익을 못 얻으면 기업공사도 투기조항 피해 가느냐? 우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의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전매 차익이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어요. 이건 모두 금지행위로 갑니다. 다음,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것의 전매를 중개하면 안 돼요. 그럼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 주택법 시간에 투기과일주구 공부하죠. 그럼 투기과일주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목적이에요, 원래. 그래서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그러면 요 투기과일주구 전매 제한에 걸려있는 분양권이에요.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투기제한으로 처벌하고요. 또 양도나 전대가 금지가 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매를 중개했다.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 제한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죠. 이것에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투기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종전의 금지행위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7가지가 추가됐어요. 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투기조항 여기까지였는데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주택가격을 자꾸 건들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지행위로 금지행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7가지나 추가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8번째 금지행위로서는 시세교란행위라고 저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254쪽 맨 밑에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니. 그래서 시세교란행위라고 메모하세요. 가로 열고 시세교란행위. 그리고 시자의 동그라미. 뭐 느낌 따고 오십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에요. 개공이 자기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15억에 거래했다고 소문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세교란행위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위들이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세교란행위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9번째 금지행위로 갑니다. 자, 그래서 255쪽 메뉴의 9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해 밑줄이고 단자의 동그라미예요.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중개를 제한해 밑줄 그으시고요.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게 공동중개를 제한해도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9번째 금지행위도 뭐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저 지역별로 개공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친목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르텔이라는 걸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서 중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건은 중개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내리는 거죠. 나아가서 단체 구성은 이의자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그럼 이건 3년에 3천입니다.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제재가? 아니 공동중개 제한했다고 이걸 3년에 3천이나 때린다? 아무리 봐도 제재 형평성이 조금 이제 너무 세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 구성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이렇게 단체 구성 이의자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단자에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이제 다 금지 행위로 신설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개공 등의 금지 행위 9가지를 다 봤거든요. 그럼 중개업 종사 전체는 매, 무, 수, 거, 증, 직, 투, 시, 단.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단행. 요 네 가지는 1-1입니다. 근데 증직, 투시단 있죠.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항이, 시세교란행위, 단체 구성하의 중개제한행위. 이것은 3-3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끊어서 형벌 때문에 이렇게 두음자 따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33조 제2항 누구든지 적용되는 금지행위라고 지금 255쪽에 있죠.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5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개공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지금 저는 제목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SNS나 맘카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이건 뭐 이것도 부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32평을 이제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이걸 갖다가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내문이나 맘카페 또는 그 SNS 이런 걸 통하여 자, 이 개공이 우리 말을 잘 안 듣네요. 13억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개공한테는 중개 의뢰하지 마세요 하고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합니다. 이게 다음 두 번째. 그럼 거꾸로 이 개공은 우리 말 아주 잘 들으니까 이 개공한테만 중개 의뢰를 하세요 하고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를 유도할 수도 있죠. 이게 두 번째죠. 그래갖고 다른 계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13억 끌어올려야 되겠으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중개 의뢰하지 말아라. 가격 제한을 하는 거죠.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아파트 32평이 지금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A 개공이 10억에 광고가 나간 거야. 10억에. 근데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대표자 쪽에서, 아파트 대표자 쪽에서. 우리 13억 끌어올려야 되니까 10억 광고 나간 거 이거 13억으로 올려라. 끌어내려라. 광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공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그 개공한 이거 그러는 거죠. 광고업체에다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허위 광고다 하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광고 있죠. 어떤 업체는 3번 허위 광고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광고 못해요. 어떤 그 아주 주요한 업체는요. 광고 허위 광고 3번 걸리잖아요. 3번 걸리면 1년 동안이나 광고 못 해버려요. 그럼 이제 망하는 겁니다. 광고 못하면.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정당한 표시 광고에는 이제 방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마지막으로 거꾸로 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대가를 드릴 테니까 13억에 광고를 해달라. 강요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세를 건드리는 거 전부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금지 행위가 돼 있는데 지금 요것도 두음자 따서 암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죠. 지금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죠.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죠. 특정 가격 제한을 했죠. 지금 이거 이하로는 의뢰하지 말아라. 맞죠? 그 다음에 정당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죠. 방해했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했어요. 또는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채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순서대로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이걸 순서를 뒤바꿔서 유가예요. 유가 강제 강요 특정 기관에 대한 중개 제한 다음에 방해로 갑니다. 유가 강제 방해예요. 유가 강제 방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개공 등에 대한 금지 행위 5가지 가볍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에 3천이다.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재, 지금은 255쪽에 금지행위 제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1호에서부터 4호까지,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매무수거예요. 매무수거.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암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9번까지는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증직투시단이었죠. 이렇게 증직투시단이에요. 그래서 매무수거에 걸리잖아요. 1-1이었고 증직투시단에 걸리면 3-3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개공이 했다. 개공이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취. 소공이 했잖아요.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차츰 기억합니다. 개공이 금지하면 임취, 소공이 금지하면 자격정지입니다.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일단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었죠. 개공 등에 대한 그 업무방해 금지행위는 이것은 모두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유가 강제 방해예요.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강요했거나 광고하도록 강요했거나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거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이게 바로 유가강제 방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무수거, 증직투시단, 유가강제 방해로 암기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 금지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라고 나오죠. 신고센터. 그래가지고 256쪽에 맨 밑에 금지행위와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신설된 것들, 그 신설된 게 바로 시단, 유가강제 방해, 요게 신설된 거거든요.
종전금지행위가 매무수거 증직 2였어요. 근데 시단,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하지 행위, 그다음에 유가경제 방해가 신설됐는데 요 행위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규정을 뒀어요. 부동산 거래세를 물란하게 할 행위가 있다, 물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이기 때문에 요것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해요.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단 유가강제 방해예요. 포상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증서 중개 매명 직책거래 투기 주장 이런 것들은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이제 이 부분 요 그림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기억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설명이 257쪽에 쭉 돼 있거든요. 쭉 돼 있는데 요거 한목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칠판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자는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토부 장관이 나란히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이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현재 위탁을 했냐면 한국부동산원, 옛날 감정원이죠. 여기다 위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고센터에서 이제 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가 이거예요.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행위, 그 다음에 유가강제 방해 이거죠. 이 7가지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데 이건 3년에 3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구두로 하는 거 안 돼요. 그럼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신고센터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요구를 하면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줘요.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줍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이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면요. 그러면 다시 신고센터는 이 결과를 신고인한테 통보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통보해 주고요.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제 보고를 하는데 신고 접수된 사항과 요거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잖아요.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거를 갖다가 매월 10일까지예요. 매월 10일까지는 국토부 장관에게 접수된 사항, 처리 결과 등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보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센터는 숫자가 10, 10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짜리 주요한 10일짜리 오늘 암기표 나가 있는데 이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예요.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하라. 10일까지. 이건데 그래서 이게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가 이거예요. 10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신고센터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일단 머릿속에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신고센터는 10, 10이에요.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모니터링에서 숫자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10일은 똑같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주행위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고요. 차츰차츰 익혀 나갑니다. 금주행위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버려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268쪽에 지도 감독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